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오리올 과정 5주차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정책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은 77페이지예요. 예, 요약집 77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택정책의 의의라든지 목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정책 수단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건 임대주택정책과 분양주택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튼 임대주택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 수단으로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영역들이다. 이 생각하시고 굉장히 출제비가 높은 부분이에요.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연관되어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말 그대로 보세요. 그러시면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즉,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는 P스타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료 P스타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에서 낸 균형료 P스타가 지나치게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여튼 임차인의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임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임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임대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임료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까?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까?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최고 가격, 즉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잘 안 나면 이 생각하세요. 임대료 상한제다. 이걸 떠올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료 상한제다.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한제다. 그래서 상한이니까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이다.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한을 설정을 한다. 상한이니까 당연히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한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이 상한보다 즉 최고 가격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 그럼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낸 균형 임료보다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 때는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낸 균형료 P스타보다도 더 낮게 P1이다. 여기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를 낮춰주고자 하는 거죠. 임대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뭘 설정합니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장에서 낸 균형료 P스타보다도 더 낮게 P1의 상한을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P1의 상한 설정이면 P1보다 더 높은 임대를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
최고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P1이 된다. 수 있죠? 근데 모든 임대인은 얼마의 임대를 받습니까? P1의 임대를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대는 얼마입니까? P스타가 되겠지요. 그럼 정부 개입 이론에서 임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P1이 되겠다. 결국 정부 개입을 해서 P스타에서 P1으로 임대료가 어때? 하락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임대료의 양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어때?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의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하라니까 어때?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균형임료 P스타 이걸 받아야 어때? 정상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 아직은 P1의 임료를 받기 때문에 정상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상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임대 입장에서는 신규에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주택도 임대용으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느냐. 리모델링 일통해서 타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참 기존의 임대도 리모델링 일통해서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어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결국 단기에는 임대택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든다 그랬지요. 그럼 결국 단기는 임대택의 양은 줄지 않으면서 지금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단기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장기로 먼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의 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 기존의 임대주택도 타 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야. 이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설령 기존 임대주택이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주택에서는 개보수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굳이 돈 들여서 고쳐봐야 P1보다 더 높은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개보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어때?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이분도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피어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는 겁니까? 저하되는 겁니까? 저하된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현재 임대료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P1에 임대 지불하고 있죠? 그럼 P1의 규제 임료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가? 자, 보세요. P1의 규제 임료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다음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된다. 따라서 P1의 규제 임료에서는 이 크기만큼 뭐가 많습니까? 수요량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이분도 지난 시험도 또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의 상한을 설정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 지난 시험도 초과 공급 이렇게 해서 잘못된 문장이었죠. 답이 된 부분이에요. 바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여튼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임료보다 낮게 최고의 상한 설정은 반드시 어떤 상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초과 수요 현상 자체는 단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은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럼 단기와 장기 비교했을 때 초과 수요 크기는 언제 더 커집니까? 장기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장기는 임대주택 양이 어때?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 크기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임대택이 남아도는 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그럼 결국 임대택의 부족 문제는 단기보다 장기에 어때? 더욱더 심각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 임대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응용한 내용이 되겠는데,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지요. 자,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이 될수록 수역선 공선의 기울기 경사는 급해지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수역선의 기울기가 더 당초보다 이 수역선보다 더욱더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모습이 되겠지요. 처럼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초과수의 크기는 어때? 당초에는 이 크기였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초과수 크기는 이 크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 크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하세요. 초과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택 부족 문제는 어때? 더욱더 심각해진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 크기는 커진다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단기와 장기를 비슷해 수요가 모두가 어디에 더 탄력적입니까? 장기에 더욱더 탄력적이겠죠? 장기에 수요가 모두가 어때? 더욱더 탄력적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모두가 더욱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초과수 크기가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좀 초과수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주택 부족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 크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지요. 그럼 초과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덜 심각해집니까? 덜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는 언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인가?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까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까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그 이야기가 결국 뭡니까? 단기에는 자,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기에는 어때? 임대차에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응용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존 임차 입장에서는 P1의 규제 임료에서는 초과수량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P1의 임료를 지불하고 다른 임대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럼 현재는 임대태에서 나오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이야기. 그 자리 콕 그냥 눌러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임차 입장에서는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자, 이론에서 그래서 주거 이동은 어때?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분도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거 이동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하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신규 임차인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그럼 신규 임차 입장에선 더욱더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임대인은 임대주택에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 기존 임차인은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더욱더 불리하더라. 그럼 신임차인은 더욱더 불리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자, P1의 규제 임료화에서 공급된 양은 어때? 이 크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워낙 불리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크기에 맞춰서 얼만큼의 임대를 지불할 것인가? 바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에서의 임료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걸 흔히 우리가 P2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P2는 임료를 지불하고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 신규 임차인이 불리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임료는 얼마가 됩니까? P2. 아무리 불리해도 P2보다 더 높은 임료는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임료는 P2가 된다. 자, 이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더 높죠? 정부가 규제한 임료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은 P2란 임료를 지불하고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부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럼 밑에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대의 임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P2가 되겠지요. 정부가 규제한 임료는 얼마입니까? P1이다. 그래서 임료가 이원화돼 버리죠. 여튼 이중 가격의
이중가격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상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는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야. 이는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의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료가 하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임대차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책을 장기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과 병행이 돼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들과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정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약집 77페이지 양고리를 보시면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여기 소개된 내용이에요. 의 읽어보시고 평고의 2번 내용이 바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할 경우 자, 이 같은 현상들을 소개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리을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리을을 보시면 자, 임대료 규제로 임대택 공급이 단기론 비탄력적, 장기론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질문이 들어있죠. 이 질문은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가격 상한 설정하면 임대료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죠. 그렇죠. 자,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임대료가 낮아지면 당연히 공급법칙에서 임대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감소한데 이때 이제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보자는 사실 단기만 따지면 임대택 양은 줄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문 자체는 단기와 장기를 상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인데, 그럼 보세요. 임대료가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감소한데 단기적으로 더 많이 감소합니까?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감소합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럼 장기의 양이 더 많이 변하니까 장기가 뭡니까? 탄력적. 그럼 상대적으로 단기는 뭡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단기만 따지면 임대택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비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면 장기의 양이 많으니까 장기가 탄력적이라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지금 출제된 또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지문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비교했어요. 단기와 장기를 비교할 때는 수용구 모두가 어디에서? 장기에서 더욱더 탄력적이다. 아시겠죠? 수용구 모두가 장기에서 더욱더 탄력적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고로 3번이에요. 평고 3번은 이 내용이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 일단 당연히 균형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 알 수 있겠죠?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임대택 시장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평고 3번에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 아시겠죠? 임대를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주거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주거급여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라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가 되겠지요. 결국 임대를 보조해주니까 이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이다. 우리 항상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 잘했지요. 그 다음 쯤 보세요.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생각합시다. 이처럼 임대료를 보조해주는데 임대료 보조는 어때? 임차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보조가 이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도 임차인에만 보조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보조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보조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임대인에게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면 임대료 보조받은 임대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은 만큼 임대료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대료는 어때요? 하락하겠죠? 혜택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든 임대인에게 보조를 해주든 장기적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을 어때?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자는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다음은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율 보장시켜주겠다는 이야기. 참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자율 보장시켜주겠다. 이런 관점에서도 어때?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조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둘 중 누구에게 보조하는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까요? 임차인에게 보조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왜? 임차인에게 보조는 임차인은 임대료 보조가 되고 이 집 들어갈지 이 집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겠다. 자, 이런 관점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보조준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4번,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편괄호 2번 내용입니다. 편괄호 2번은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료 보조하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자하더라도 임대료 보조가 왔으니까 이러면서 어때? 실질 소득이 향상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질 소득이 향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쓰겠죠?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니까 수요만 증가했죠. 수요 증가하니까 어떤 현상? 초과 수요. 근데 이러면서 당초 균형이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어때?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당초 균형 임료에서는 정상을 얻었겠지요. 이제 임료가 상승하니까 정상 이상의 이윤이 존재한다. 뭐가 존재합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이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쟁 결과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공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때 신축이 가능하다면 신축 일통에서 때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지되면 어떻게 공급이 증가할까? 여튼 초과이윤 존재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경쟁은 이루어지겠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할까? 결국은 하향 여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장 대비에서 한번 배웠죠?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 여튼 하향 여건한 과정에서 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나 공급이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공급자들은 뭐로 고자합니까? 정상 이윤.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어때?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자, 그럼 공급만 증가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초과 공급이다. 그래서 임료가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하락한다. 그럼 얼마큼 하락할 것인가? 자, 이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임료는 어때? 하락한다. 그럼 정상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른 조건이 일자다. 비용 일정 사업 이를 가져간다면 임료는 어때? 다시 원래 수로 돌아온다. 할 수 있겠죠. 원래 임료가 어때? 피스타 수준이었잖아요. 이때는 정상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보다 임료가 높아지니까 어때? 초과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때? 임료가 하락해서 정상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어때? 원래 수 돌아온 것이다. 물론 우리 비용 일자사업 지금 다른 거 일자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료는 하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다시 어때?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어때? 단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 뭡니까? 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바로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신규 임대인들 시장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이윤은 기존 임대인이 몫이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은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장기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일어난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기와 장기로서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보조면 단기적으로는 임대택의 어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어때? 상승.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어때? 증가해서 임료가 어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단기로 상승 임료가 하락해서 다른 쪽이 일자되면 임료는 어때? 원래 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는 어때?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상승 임료가 다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자면 원래 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혜택은 누구에 돌아올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단기입니다. 단기로 한번 봅시다. 단기로 임차인께서는 임대료 보조받았어요. 보조받아서 임대택의 수요를 늘렸잖아요. 그렇죠? 임대료가 상승해버리네요. 반면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존 임대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누가 더 큰 혜택을 얻는 겁니까? 초과이윤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장기입니다. 장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로지 정상이만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임차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져간다면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원래 수요 다시 돌아왔지요. 자, 보세요. 그럼 임대료는 원래 수요냐는 이야기야. 원래 수요인데 임대료 보조받았지. 임대택의 양은 늘었을 때 선택폭은 넓어졌지.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장기적으로 혜택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택의 양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보조는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께서는 임대료 보조받기 전보다 만족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만족도, 즉 효용은 증가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죠. 그럼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택의 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사과도 때 하나 더 사 먹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타 재화에 대한 수요도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78페이지 편괄호 2번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박스 내용을 통해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자, 임차인에게 임대 보였을 때 단기적으로 어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임료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장기에는 공급이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상세 임료가 하락해서 다른 주에 되면 원래 수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 아래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보세요. 3번 시면 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저 같은 임대료는 장기적 때 원래 수요 회계한다 할 수 있겠죠. 원래 수요 회계한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저 같은 공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보충서 박스에 수요자 보조다, 공급자 보조다 소개가 되어 있죠. 이때 수요자 보조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공급자 보조다,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자 보조부터 봅시다. 수요자 보조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럼 어떤 수요자 보조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격 보조가 있다는 이야기 때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일정액의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현금 보조다 생각하시고 다음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가격 보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특정 지역이 있다는 특정 지역에 A 임대택이 있습니다. 이걸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정 지역에 이 지역에 임대택 여기에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일정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격 보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액수를 보조해 준다 할지라도 정책 효과는 어때?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효용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측면이면 똑같은 액수를 보조해도 현금 보조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요? 가격 보조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요? 현금 보조. 돈 준다는데 실상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측면이면 현금 보조가 효과는 어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택 소비 증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더 크게 나타날까요? 가격 보조. 이게 더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죠? 왜? 현금 보조면 어쩌면 임대수익이 아니라 다른 용도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소비 증가다. 자, 이런 측면이면 결국 뭐가 더 가격 보조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 아래 보충서 박스입니다. 공급자 보조예요. 공급자 보조는 우리나라 경우는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주택 도시기금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한국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겠죠. 원가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어때? 하락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조가 이루어진 게 바로 공급자 보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평고 3번 내용 봅시다. 평고 3번 시간 주택 바우처다 또는 주거 바우처다 변인데요. 이건 이제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아세요. 바우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교환권 주는 겁니다. 쿠폰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상품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 가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게 이 같은 자, 교환권 쿠폰을 발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 가구가 월 13만 원의 임대를 내고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3만 임대를 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중에 어때? 10만 원 쿠폰을 지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임차 입장에서는 10만 원 이거 어때? 쿠폰 받겠죠?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3만 원 보태가지고 어떻습니까? 임대인에게 13만 원 임대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이 쿠폰 받았잖아요. 받죠? 이제 지정된 장소 가면 이것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도예요. 이런 제도인데 이와 같은 이제 바우처 쿠폰을 지급해 주어도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줄까요?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줄까요? 임대인에게 지급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만짜리 이걸 주면 이걸 어때? 6만 원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야. 불법 할인 매각. 그랬을 때 임대를 내는 게 아니라 쌀 산다는 이야기, 쌀 산다. 그렇죠? 그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에게 10만 원을 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줘버리면 결국 임차인은
임차인은 월 임대료 13만 원이 가져간다면 얼마만 내면 되겠어요? 3만 원. 내면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평균 3번. 첫 번째 보시면 주택 바우처란 기존 주거 복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 일부를 쿠폰, 즉 교환권으로 지급한 제도다. 서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동네 1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동네 2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 예가 되는 게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어요. 서울형 바우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로 4번 보세요. 평고로 4번 보시면 주거급여다 소개되고 있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주거기본법 여기서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규정의 내용 잠깐 살펴봤죠? 이와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근거로 해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주거급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게 주거급여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이다. 이분 있어요. 이건 예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럼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겠지요. 그래서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은 직접 개입 방법의 사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무엇 때문에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할 것인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찾아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 높더라. 그래서 임차인의 주관적을 위해서 시장에서 균형보다 더 낮게 취득가격 상한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설정이니까 장기로는 임대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민간 임대업자는 정상을 얻으려더란 이야기예요. 얻으려더라. 좋다. 근데 니네 민간 임대업자들 피스타 이거 받았을 때 정상을 얻으란 이야기예요. 그 시장에서는 균형을 이거 봐서 정상 얻으라. 대신 내가 더 낮은 임료로 공급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해버리겠다. 그럼 결국은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공급합니까? 낮게 공급합니까? 낮게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외에도 기존에 다가구택 이런 걸 매입해서 임대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교재 한번 보세요. 평고로 1번 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은 공공부문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지요.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공이 임대택 공급할 때는 시장에서 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한다. 해야죠. 또한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 이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택 매입 임대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다음 편고로 2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택 유형에도 크게 공공건설 임대택, 공공매입 임대택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뭡니까? 건설, 매입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죠. 건설, 직접 건설에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매입은 뭡니까? 매입해서 이걸 임대로 쓰겠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 공공건설 임대택, 공공매입 임대택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영구임대택이다 나와있죠? 영구임대택이다. 자,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구 임대택이다. 몇 년 이상입니까? 50년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소득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2번 국민임대택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 저소득 서민을 대상거예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몇 년입니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택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구 임대택, 국민 임대택 비교를 간략하게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구 임대택은 몇 년이죠? 50년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라서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이다. 최저소득계층이죠. 이에 비해서 국민 임대택도 최저소득계층 하지만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소득 계층을 대상하고 있다. 몇 년 이상이죠? 30년 이상이다. 다음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혹시 희망주택이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행복주택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행복주택도 공공임대택 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사 4번 장기 전세주택이 있어요. 그럼 장기 전세주택 전세죠. 전세. 그래서 전세 방식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택이다라는 거죠. 동사 5번 분양 전환 공공임대택이다. 자, 분양으로 전환 목적이 되겠지. 그래서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택이다 할 수 있겠네요. 동사 6번 기존택 매입 임대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세요. 기존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기존택 매입 임대택이다. 다음 동그라미 7번 보세요. 기존택 전세 임대택이다.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기존택을 임차한다는 이야기예요. 임차해서 저소득 서민에게 다시 전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공공임대택의 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기도 어때? 기존택 전세임대택, 전세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전세 말이 들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사가 기존택을 어때? 임차한다. 임차해서 임차한 이 주택을 어떻습니까? 저소득계층에 다시 전대주겠다. 이것은 공공임대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택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 생각하시고 평균 3번 공공임대택 임대 의무기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영구 임대택 몇 년입니까? 50년. 다음 국민임대택 몇 년입니까? 30년. 그리고 행복주택 역시 30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몇 년입니까? 20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장기 전세주택 몇 년입니까? 20년. 이렇게 잘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으로 4번 내용이에요. 평으로 4번은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정책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공급합니까? 낮게 공급합니까? 낮게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료가 어때? 이원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중 가격이 문제타겠죠? 시장이 둘로 쪼개진다. 그래서 공공에 의해서 임대택이 공급된 시장이 뭐합니까? 공적 시장이다. 또는 공공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처음 공적시장, 공공시장.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임료가 어때? 낮다.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균형임보다 낮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P1이다. 이처럼 더 낮다는 이야기 낮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 임대때서 임대때 공급시장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어떤 사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자들은 정상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균형임료 어때? P스타 이걸 받는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임료가 이원화돼 버린다. 이중가격이 시장이 둘로 쪼개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공적 시장이 들어서면 공적 시장은 사적 시장보다 어때? 임료가 더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당연히 사적 시장 임차인이 공적 시장으로 넘어오겠지요. 그럼 공적 시장에서는 임대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초과 수요, 임료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공적 시장에서는 공공이 이처럼 낮은 임료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 장기 관계없이 낮은 임료가 때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적 시장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사적 시장에서는
공적 시장이면 사적 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이 공적 시장 넘어가겠죠? 넘어간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 감소한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좌측 한다. 이래서 수요만 감소했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 할 수 있겠죠. 공급이 더 많다. 그래서 사적 시장 어떤 상?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급 현상 나타나면 당연히 임료는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당초에 사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된 균형 임료 피스타가 적용되겠지요. 그럼 피스타 여기서 어때? 정상률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보다 임료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럼 정상률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상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률을 얻기 위해서 제가 초과 공급이 넘쳐서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을 줄인다는 이야기. 그럼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에 갑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좌측 한다. 그럼 잡으세요. 공급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장은 뭐가 왔습니까? 수요. 초과 수요죠? 임료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가 상승한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당초에 균형 임료 피스타가 적용이 됐지요. 그럼 피스타보다 임료가 어때? 낮아졌어요. 낮은 임료가 다시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상률 얻기 위해서는 임료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피스타가 돼야 되겠지요. 피스타서 하락했던 임료가 다시 상승해서 피스타처럼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공급을 어때?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정상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또 단기와 장기로 나눠본다면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겠죠. 까지 단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사적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어때? 하락하잖아요. 그럼 임대료니까 사적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혜택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장기 한번 살펴봅시다. 장기는 자 보세요. 이제 임료는 다시 상승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야. 그럼 임대료가 원래 수준이라면 양이라도 늘어야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은 오히려 줄어버리네요. 그럼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서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낮게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단기적으로는 공적 시장, 사적 시장에 참여하는 임차인 모두가 어때?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지요. 왜? 공적 시장 임료가 낮은 채로 유지되죠? 하면 사적 시장도 단기적으로 임료가 어때?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는 공적 시장, 사적 참여한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장기에는 오로지 누구만이 혜택을 얻는 겁니까?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적 시장은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장기를 한번 해봅시다. 장기. 사적 시장은 다시 임대료 상승해서 원래 수준 피스타로 돌아왔죠. 그럼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은 임대료 얼마 지불합니까? 피스타. 그러면 공적 시장에서는 낮은 그래서 P1의 임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은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에서 EQ만큼 임대료가 어때? 낮아진 셈이잖아요. 그럼 결국 EQ만큼 임대료 어때?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공적 시장에서는 임대택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지요. 증가한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임대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자라면 공적 시장에서 늘어난 만큼 어때? 사적 시장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 공적 시장에 공적 시장에서 임대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서 공적 시장 넘어가겠죠. 이만큼 사적 시장에서는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 감소만큼 결국은 공적 시장 늘어난 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로 바라본다면 임대택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80페이지 편고라 4번
4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이만큼 어때?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하단에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임대주택 정책 비교다 소개가 되고 있지요. 예, 소개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낮게 추가가격 설정하는 즉 상한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이는 단기적으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기존 임차인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기에는 임대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다음,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해주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단기에는 초과율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장기에는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단기에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겠지만 장기는 어때? 임차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겁니다. 증가한다. 다음 이제 공공이 시장에 선된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단기적으로는 공적시장 사채에 참여하는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장기에는 오로지 누구만이 혜택을 얻습니까? 공적시장에 참여하는 임차인이 혜택을 얻는다. 그리고 임대주택 양은 사회 전체로 바라보면 불변 이렇게 비교한 게 박스 내용이에요. 특히 이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장기로 임대주택 양은 어때? 감소.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를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장기로 임대주택 양은 어때? 증가. 다음 공공이 시장선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장기로 임대주택 양은 어떤 사실을 바라보면 불변이다. 생각하시겠죠? 처음 생각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하나는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처음 생각나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료 규제를 가한다. 안 좋다, 감소. 보조주니까 좋다, 증가.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불변. 아시겠죠? 네, 이렇게도 기억을 하셔야 한다. 우리 시험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를 봅시다. 81페이지 상단에 보충 박스를 있죠? 공공택 특별법이다. 근데 관련된 용어 정리 좀 해드렸어요. 동그라미 2번에 공공주택이다. 소리인데 공공주택도 기억번 공공임대주택, 2번 공공분양주택 구분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공임대주택 다시 동사 3번 공공건설임대주택, 동사 4번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죠? 이때 이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되겠지요.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공공매입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자, 공공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이도 더 세부적인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 다음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충해서 보세요. 행복주택 넣어드리는데 이는 누굴 대상한다 했어요? 젊은 층을 대상한다 했지요. 잘못해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학교 가까운 곳을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래서 행복주택 역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시장에서는 균형임료보다 높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보충수 박스 봅시다. 자, 이번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용어만 몇 가지 정리합시다. 민간 임대주택에도 동사 3번 민간 건설 임대주택,
동그라 4번 민간 매입 임대택 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5번, 6번, 7번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기업형 임대택. 동그라미 6번 준공공 임대택. 동그라미 7번 단기 임대택이다. 이들은 모두가 어때? 공공 임대택입니까? 민간 임대택입니까? 민간 임대택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걸 조심하셔야 특히 준공공 임대택 나오니까 어때? 아, 이거 공공 임대택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기업형, 준공공, 단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뭡니까? 민간 임대택에 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기업형 임대택이다. 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죠. 예, 자, 준공공, 단기 두 가지는 일반형 임대사업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형, 준공공 이 두 가지는 몇 년 이상입니까? 8년 이상이다. 단기는 기간 좀 작겠죠? 몇 년 이상?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택을 말한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기업형 임대택, 준공공 임대택, 단기 임대택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뭡니까? 민간 임대택 유형이다. 공공이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민간 임대택 유형이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기업형, 준공공 이 두 가지는 몇 년 이상입니까? 8년 이상이다. 단기는 몇 년 이상입니까? 4년 이상이다. 수치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정책이다. 이분도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되겠어요.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분양주택 여기서부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